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에 일본 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도쿄올림픽을 취소하자 이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조치 기간도 연장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 상황이어서 아직 상황이 급박한데 백신 접종률도 낮고 올림픽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정작 올림픽을 결정할 IOC의 입장은 강행한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IOC의 입장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일본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소식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이른바 돈줄을 조이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테이퍼링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는데,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뭐가 많이 바뀌는 건지, 어떤 뉴스, 이런 뉴스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은 빨간불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금방 꺼질 것 같은 빨간불. 코스닥은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네요. 둘 다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에서는 뭐가 좀 관전 포인트인가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4거래일 만에 강하게 상승했죠. 예,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데 그 배경이 중요한데, 일단 고용이 잘 나왔습니다. 미국에 보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를 우리가 보통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 예,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좋게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뭐 그런 데서 소소하게 나왔고, 여러 가지로 경기 선행지수 잘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올라왔는데, 네, 아까 방금 전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아, 그래? 좋아졌다면 좀 정책 정상화도 빨라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고민도 동시에 우리 증시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좋아진 건 맞는데 유동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필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오늘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가 어제 보네요.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네, 이 흥미로운 건 미국이 저번에 CPI 예상치를 상회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후에 급가격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어쩌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잊고 있지만 예, 이런 부분들도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흥미롭게도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그 예상치보다 훨씬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MOM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9.5%였거든요. 원래 시장에서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아닐까 봤었는데, 네, 그냥 팬데믹 2주 이후로 회복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 봤더니 주택 착공을 왜 이렇게 안 좋냐 여러 가지 알아보니 원가가 너무 올라왔다는 거죠. 주택을 짓는데 뭐 예, 목재, 시멘트, 철근, 우리나라도 동일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이런 것들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비용 부담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중간재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구나, 이런 고민들이 커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뭔가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주택 착공 그렇죠. 실적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로 봐서 금값이 그러니까 오르는 저는 건 인플레를 걱정을 사람들이 꽤 마음속으로 하고 그렇죠. 있다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신호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는 뭐 팬데믹 때문에 뭐 가전, 가구, 배달 이렇게 특수를 이뤘었잖아요. 예, 근데 분명히 상반기를 고점으로 슬로우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한 2023년 정도 되면 여러 예측 기관에 따르면 백신은 공급 과잉 쪽으로 갈 거란 말이 많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은 네, 다들 그렇지만. 그러면 결국 길게 보면 우리가 투자라는 그 미래의 어떤 변화를 보고 본다면 금리는 실세를 반영하는 거고,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변동성이 있어도 너무나 당연한 시나리오 아니겠냐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경기가 수요가 커져가지고 이걸 다 소화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그만큼은 아직 안 오는데 풀린 유동성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올라오니까 코스트들이 약한 고리의 국가나 어떤 그런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기 힘든 나라들은 상당히 좀 부담들이 커지는 시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경제도 우리도 양극화가 심해지듯이 미국은 좋은데 나머지 나라는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 이런 고민들을 그렇겠네요. 점점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좋아져서 인플레인데 그 네. 인플레의 악영향은 전 세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 나라들까지도 같이 떠안아야 하니 그 고민이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보는 게 유통업체들이 미 어닝시즌에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미국은 어닝시즌에 나오는 거 보면 실적들이요? 여러 가지 그렇죠. 음, 유통업체들이.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은 확실히 소비 쪽으로 좋아지는데 예, 이게 미국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최근에 우리들도 거기다 많이 뭘 팔아야 되는 나라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비용도 동시에 올라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이행하는 기간 그래서 수요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지면 우리도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 미국이 오르면 우리 더 오르는 네, 어떤 그런 시장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미국은 좋은 건 알겠는데 고용도 잘 되는 거 알겠는데 너네만 백신을 많이 맞고 유통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백신도 못 맞고 이런 상황이 이제 차별화로 오는 거죠. 경제 차별화로. 그럴 때 한국은 그래도 미국이 좋으니까 좋아질 건지 아니면 네. 다른 나라들로는 온기가 안 가고 있으니 우리나라 수출에도 비슷한 영향을 줄 건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미국 가셨는데 뭐 오늘부터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여러 가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압력을 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정책 방향이 뭐 너무 뭉뚱그려 말씀인 것 같지만 미국에서 고용하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소비해라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우리 고용은 어떻게 되는 뭐 이런 고민들? 그냥 음, 요즘 들어서 뭐 이거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왜 아침에도 많이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올렸대 댓글을 네, 미국에 오는데 우리 왜 이러죠? 뭐 기관이 팔아서 아니니까 음, 오늘 기관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왜 못 오느냐면 이러한 어떤 음, 펀더멘탈의 방향이 우리가 그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 글쎄. 온도차를 좀 인식하시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음, 그나마 현재 장세에서 실수를 줄이는 그런 시기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좀 요즘 야, 생각이 중요한 하고 있습니다. 얘기네요. 과거에는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다 물건 파는 우리나라도 같이 좋았는데 네. 지금은 미국이 좋은 이유가 그냥 경기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욕심 부리는 바람에 미국만 좋은 상황이라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예전과는 좀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네요. 아닙니다. 잘 정리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도 예. 잘 이해됐고 네. 걱정 같이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고민일 텐데 금리를 네. 우리도 미국이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하면 우리도 금리를 좀 언제쯤 올릴지 가늠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네. 어떻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까? 5월 27일 날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네. 아마 통화 정책 정상화나 금리 인상 뒤에 발언은 없을 겁니다. 당연코. 네. 왜냐하면 예. 미국 FOMC 의사록도 그렇고 최소한 한국은 미국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상황에서 네. 정상화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음. 근데 워낙 그날 중요한 게 다만 그날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된 데인데 아마 상향하지 않을까. 최근에 기대를 보면. 올해의 우리나라 그래서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그렇죠. 상향할 것 21년. 같다. 예. 예. 3%였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보다 더 음. 올릴 확률이 높고 또 하나 물가 상승률도 좀 더 높이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채권 시장 예상치를. 반응이 오히려 예. 채권 시장 반응이 어떨지가 조금 보면 우리 채권 시장 금리도 은근히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꼭 올리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제 그런저런 경기 좋음에 대한 신호를 던지면 시중금리는 네.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런 음, 부분들도 체크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다음 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서학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로빈후드라고 아세요? 로빈후드? 그게 이제 IPO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하거든요. 아 로빈후드라고 하는 증권거래 솔루션 제공업체가 맞습니다. 우리 상장한다고 유수학생도 그 회사 주식을 상장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상장하는데 이제 투자 설명서라고 S1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공개해요. 그럼 그 음, 보고서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뭐 어떻게 할 거고 내부 작동 방식은 어떻고 음, 자금은 어떻게 쓸 거고 이런 게 공개되는데 사업 계획이 어, 들어가겠죠.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좀 엿볼 수 있어서 네, 아마 좀 그런 성장주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흥미롭게 지켜볼 다음 주에 이슈가 거기에 아닐까. 무슨 암호화폐 스토리가 엮여 있는 모양이죠. 그 회사 사업 계획에. 아니, 거래할 수 있게 그 앱의 내부 작동 방식도 밝히고 있을 거거든. 주식도 암호화폐 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증권거래 그러니까, 솔루션으로 암호화폐도 같이 거래할 수 있게. 예, 뭐 그런 근데 제가 뭐 미국 전문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뭐 워낙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물 건너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어혜진 소장님이라고 잘못 부르는 분들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발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혜진 소장님. 네, 도쿄올림픽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가 네.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해야지 이런 여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에서는 안 하는 쪽의 여론이 조금 늘어난 모양이군요. 맞아요. 이게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애초에 시작은 지금 정부의 이제 반대 쪽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하긴 했는데 여당에 반대하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예.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취소해야겠다. 이런 예. 여론이 생기는 거죠. 걱정하는 건 외국에서 감염자 들어올까 봐요? 그렇죠. 지금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해서 2달 후에 15,000명의 선수들하고요. 약 200개국에서 온 8만 명 정도의 코치, 스태프들 등이 일본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일본 백신 접종 상태가 모두 다 마친 사람들이 2%가 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OECD 37개 중에 가장 낮은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음흠. 근데 IOC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할 거다. 우리가 그 올림픽 타운에 버블처럼 해서 예. 완전히 격리를 시키겠다. 취소 계획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일본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인 거죠. 음. 근데 이제 올림픽이 취소되려면 네. 이 전쟁이나 내란 말고도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취소한다고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약이 굉장히 복잡하고 계약서만 아. 지금 한 80장이 넘더라고요. 그게 계약이에요? 네, 계약입니다. 올림픽 하겠다는 도쿄하고 네, IOC하고 둘이 계약 맺은 건데. 네. 오. 그래서 이 이유가 어떤 이유로든 올림픽 참가자들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네.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양측이 동의를 해야 계약이 해지되는 거겠군요. 안 그러면 한쪽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되는. 그렇죠. 양측이 동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 이게 좀 음. 순조로울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IOC에게만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나 못해. 뭐째 그러면. 나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이 해지 통보가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IOC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손해배상해 그러면 이라서 근데 음. 올림픽 계약이 지금 스위스 법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네. IOC 본부가 스위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스위스 스포츠 중재 재판소로 넘어가서 피해 규모가 산정되는데 예. 이게 아마 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조 단위의 배상액이 나올 수가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최국에서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위반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전쟁, 내란 아니면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올림픽이 계약이라서 보험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 취소될 취소되면 네. 위약금을 네가 물어줘 보험회사가. 네. 예. 근데 이게 뭐 각자 또는 공동으로 돼 있긴 한데 이 계약이 또 그 스폰서 계약도 있고요. 방송 중계권 계약도 있고 의전 계약도 있고 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에 취소가 된다면 지금 글로벌 이벤트 취소 관련 보상에서는 사상 최대 세상에. 규모가 될 거다. 야, 이 보험회사들은 설마 올림픽이 취소되겠어 네. 하면서 되게 싸게 보험에 가입해줬을 텐데. 그렇죠. 지금 보험사들 긴장 많이 하고 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또 사실은 뭐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해도 일본이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뭐 인프라 투자하고 관광에 이런 투자한 금액들은 이런 간접 비용이라고 하죠. 예. 그거는 복귀가 좀 어렵죠. IOC 입장에서도 이거 올림픽 취소되면 손해가 크죠? 손해가 커요. 지금 IOC의 경우에는 자금 그 수입 이거의 지금 75%가 방송 중계권에서 나옵니다. 네. 지금 뭐 MBC 아니고 NBC라는 NBC. 예, 예. 그 MBC의 비율이 40%로 제일 높은데요. 거의 지금 20년간 중계할 권리를 미리 사놨거든요. 방송국이. 네, 근데 이거 13조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취소되면 이 방송국한테 IOC가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은 이 IOC의 재산, 상품이거든요. 예. 근데 상품을 배송을 안 하면 환불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네. 15% 정도는 또 기업, 삼성이나 뭐 코카콜라 같은 파트너 기업의 후원금인데 이런 것도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본 지금 정부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개최해도 고민이고 개최 안 그렇죠. 해도 고민이고. 네, 이미 올림픽에 지금 28조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 중에 80%가 지금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됐기 때문에 네. 또 지난해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연기를 유지하는 그 추가 부담액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습니다. 시설 장비 일단은 그럼 철거 안 하고 또 계속 임차해서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업체들하고 계약을 우리 좀 더 연장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이 업체들도 불안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취소가 돼도 재료비랑 인건비 지불해 너네 네.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하기가 어렵게 걸려 있네요 지금. 그리고 또 사실 좀 정치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게 일본이 마지막으로 하계올림픽 개최한 게 1964년이거든요. 예. 2020 도쿄올림픽이 이제 오랜 기간 일본이 뭐 쓰나미, 경기 침체, 후쿠시마 원전 이런 거를 극복하고 어떤 재건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내년인 2022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어떤 지역 라이벌의 경계 심리가 좀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가 누구냐? 네, 일본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그런데 지금 약간 위태위태하죠. 아하,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쌓여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방역 때문에 할 수 있어 없어 이거가 아니라.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인데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캐나다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집 네. 지을 자재가 부족하다면 그럴 수 있지 가끔은. 근데 땅은 캐나다가 세계에서 제일 많지 않아요? 땅은 지금 러시아 다음으로 제일 넓은 나라인데 집 지을 땅이 없다고 이게 약간 조금 이상하다 싶으실 수 있는데 예. 이게 정말 그 집, 그중에서도 단독 주택을 지을 토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가 정원이 딸린 단독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아파트보다 높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캐나다인들이 평균 대비 규모가 좀 큰 집에 살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보다도 주택 보유율이 더 높습니다. 저희도 아파트에 많이 살고 아파트가 비싸지만 정원에 딸린 단독 주택을 선호하지 않아서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정원에 딸린 단독 주택 좋아요. 저도 많이 좋아해요. 다 좋죠. 사람이라면 그게 다 좋죠. 맞습니다. 근데 특히 또 이번에 코로나 있으면서 예. 어떤 근무하는 주요 도시에 이제 살려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 원격 근무가 가능하니까 좀 외곽으로 나가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코로나로 학교가 거의 1년 가까이 닫았거든요. 여기는. 네. 그래서 제 지인도 연락을 해보니까 마침 이 학교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마당으로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좀 아이들이, 무리를 했다고. 맞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참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마당을 네.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표현은 보통 이제 사람에게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무슨 말인지 확 자유롭게, 다가오네요. 네, 자유롭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자료에 좀 보면요. 지난해 토론토와 몬트리올, 밴쿠버, 오타와 등의 18개 지역에서 주택 매물의 약 60%가 단독주택이었고 예. 25%만 임대식 아파트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 10년간 신규 공급된 주택의 60%가 오히려 아파트였거든요. 아, 캐나다는 요즘 최근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었군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수요 공급을 미스매치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서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해야겠다 하고 네.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상황이 미스매치가 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또 이어졌는데 아하. 여기서 약간 잠깐 그 캐나다와 우리 주택을 지칭하는 개념이 참 다르더라고요. 요거를 살짝 네. 얘기해도 예, 되죠? 알려주세요. 네. 예. 그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싱글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게 단독 주택이라고 하고요. 하우스는 단독주택. 네. 근데 또 여러 세대가 벽 하나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를 타운하우스. 네, 연립주택이라고 멀리서 하죠. 보면 우리나라 연립주택 빌라인데 네, 네. 여기는 1층엔 누가 살고 2층에 누가 사는 게 아니라 1, 2층을 같은 집이 네, 살고 다닥다닥 쭉쭉 붙어 있다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있죠. 네. 이거를 콘도라고 부릅니다. 아파트라고는 하면 캐나다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캐나다에서 아파트는요, 우리식으로는 이제 임대주택이죠.
그 아파트를 한 회사가 전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렌트만 할 수 있는 멀리서 보면 생긴 모양은 콘도와 비슷해요. 아파트가 비슷한데 네, 비슷해요. 근데 너는 나는 콘도 살아 그러면 그 네 집이구나. 네, 아파트 살아 그러면 이건 임대해서 사는 거구나. 그렇죠. 이 아파트는 음. 공용 세탁실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디태치드 하우스 이게 단독 주택. 네. 참 아까 땅 부족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그럼 단독 주택 좀 많이 지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허가된 구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캐나다에는 구역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지역마다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건축물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어떤 부동산들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자치구에서 컨트롤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파트 못 짓는 곳은 못 짓죠? 그런 게 예. 있는데 예. 집을 짓는 소재까지도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옆에 집하고 너무 벽이 붙어 있다. 그러면 화재가 옮겨 붙을 수가 있으니까 예. 이 옆 벽을 방화가 잘 되는 소재로 화재가 옮겨 붙지 않는 하든가. 소재로 하십시오. 음. 아니면 옆집과 이 설계를 할 때도 새로 지을 때도 옆집과 디자인이 비슷하면 안 돼요. 오히려 비슷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창문 디자인을 좀 바꾼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아무튼 집을 짓거나. 전체적인 마을의 풍경을 우리 지자체가 관리하겠다. 네. 그렇게 지으면 되잖아요. 관리 받고 이 허가가 관리 당하면서. 허가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군요. 미국 지역에도 어디 저 집값 비싼 곳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저 벌판에 왜 짓지 안 지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이제 허가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해서 못 짓는다고.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봐도 아니 저기다가는 왜 안 지어요 하면 우리는 이 친구 뭐 바보 같은 친구 그린벨트 몰라 그린벨트 그러면서 서로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있죠. 캐나다 연방 정부가 그래서 그럽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는 주택 중에 안 쓰고 빈집으로 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도록 했네요. 네, 이게 원래는 예. 밴쿠버시가 2017년부터 도입한 세금인데요. 음, 외국인이 소유한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 중국인들이 이 콘도와 주택들을 엄청 사들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텅 빈 채로 방치가 되면서 그 캐나다 내부에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집은 있는데 사람이 못 사는. 네, 그래서 이 빈집세를 부과해서 임대를 놓거나 주택을 팔도록 유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주택 공급을 눌리고 그 거둔 세금으로는 다시 주택 공급을 위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음흠. 근데 이게 내년 1월부터는 캐나다 전체에서 비거주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데 네.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 주택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 안 하면 페널티도 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네요 여기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 말고도 외국인 투기세도 있습니다. 이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세금인데 예.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이 주택 가격의 15% 또는 20%의 외국인세가 또 추가 부담됩니다. 취득세 중과 우리나라도 있어요. 다주택자가 집 살 때는 이 정도 물어요. 이제 한 10% 가까이. 외국인도 있나요? 외국인은 그런 거 없어요. 네. 저 바꾸라고 하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미국에서는 돈 푸는 속도를 줄이다, 수도꼭지를 잠그다라는 의미의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시장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돈을 좀 덜 풀면서 금리 올릴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언제쯤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할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불똥이 튈지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테이퍼링 논의가 곧 시작될 것 같다는 보도가 엊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부터 시작될 걸로 박사님은 보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미 시작된 거죠. 음, 예, 며칠 전에 공개된 예, 지난 4월에 있었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FOMC에서 무슨 이야기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미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오고 갔는가, 예, 그 의사록이 며칠 전에 공개가 된 거죠. 그 다음 달인 5월에. 네,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누구인지 명시는 안 됐지만 그 회의에 참여를 한 미 연준 이사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테이퍼링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야기가 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미 논의는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도 최대한 낮춰놓고 더 이상 낮출 데가 없으니까 시중에 그래도 돈을 풀어야 하니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채권 가져오고 시중에 돈을 주고
채권 가져오고 시중에 돈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돈 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가 테이퍼링입니까?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푸는 돈의 양을 조금씩 줄여 나가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작할 때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수도꼭지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 물줄기가 가늘어지잖아요. 예. 그러한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풀던 직접적으로 금융기관들의 계좌에 돈을 꽂아주는 방식으로 네. 풀어주던 돈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뭐 아주 급작스러운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푸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지 사실은 여전히 푸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엄밀한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 통화 긴축 기조로의 전환의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돈은 풀리는 상태, 한마디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강도가 약화되는 상태를 테이퍼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풀긴 풀되 푸는 양을 줄인다. 돈의 양을 줄이는 것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의 긴축. 약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이 되겠죠.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 돈을 푸는 양을 줄이면? 사실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미 앞서 저희가 한번 경험했었던 네. 2013년, 14년에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미 연준의 테이퍼링의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금융시장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금융시장에 난리가 났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2013년 5월에 예. 당시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인터뷰라던가 미국 의회 증언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별다른 공개적인 발언이 없었다가 우리가 이제 돈을 푸는 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네. 하는 식의 발언을 처음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는 버냉키 쇼크라고 불렀었고 네. 그러한 버냉키 쇼크의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당시에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했었죠. 네. 텐트럼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뭐 먹을 거 줬다가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 줬다가 뺐으면 빼 울죠. 빼 울고 그리고 막 짜증 부리고 바닥에 누워서 막 바둥거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텐트럼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줬던 것을 뺐으니까 금융시장이 짜증을 내고 발작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그랬던 것인데 사실은 이러한 금융시장의 이러한 발작 내지는 충격의 양상은 버냉키 의장이 처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5월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었던 6월 이러한 시기에 가장 크게 나타났었지. 네. 사실은 그 이후의 양상을 보면은 실제로 미 연준이 이러한 테이퍼링을 통해서 푸는 돈의 양을 줄이기 시작한 것은 13년이 아니고 언급되었던 13년이 아니고 14년 초부터입니다. 네. 근데 막상 14년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큰 폭의 금융시장 충격은 없었거든요. 돈을 갚는지도 사실은 느끼지도 못하면서 갚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금융시장이 불안해하고 충격을 받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기는 언제쯤 테이퍼링을 시작할까? 그리고 어떤 양상, 어떤 속도로 할까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지. 아이 데리고 저 소아과에 주사 맞으러 가면 딱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상 주사 맞고 나면은 아이는 울음을 그치잖아요. 그런 오히려. 것처럼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생각처럼 그렇게 큰 변화, 충격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테이퍼링의 시기나 강도,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세상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그냥 중앙은행이 혼자 해버리면 모르겠네요. 몰랐지 테이퍼링 다 했어 우리 다 끝나고 나서 알려주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푸는 방식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업은행들,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을 미 연준이 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몰래 못하는군요. 그렇죠. 은행에서 다 소문 나는군요. 네, 결국은 채권 거래가 금융시장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 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 푸는 양은 줄이더라도 그거 다 줄이고 나서 수도꼭지 잠그면 그 다음부터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 다음 수순이 또 더 무섭고 더 무서우니까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인데 하는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 사실은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긴축의 첫 단추
그래서 풀던 돈의 양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거쳐서 그러한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서 다음 단계가 이제 실제 정책 금리 인상이 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봄 중반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처음 밝히고 실제로 2014년 초부터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완만하게 그러고 나서 실제로 미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개시한 것은 글로벌 금리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15년 12월입니다. 3년 걸렸네요. 3년 걸렸죠. 그런데 그 인상한 속도도 보면 2015년 말에 한 번 0.25, 2016년 말에 한 번 0.25, 2017년에 세 번 0.75, 2018년에 1%포인트를 올렸거든요. 한마디로 올리는 속도도 굉장히 완만하게 가다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네 번이나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시기는 2018년 봄 그리고 생각해보면 2018년 하반기였습니다.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 올릴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언제 할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8년 봄에 물론 금리 인상, 시중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왜 그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3월, 2월에 충격을 받으면서 출렁거렸느냐. 당시에 미 연준 의장이 옐런에서 파월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같이 겹쳐졌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보다 더 진전된 발언이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내년 초가 지금 현직 미 연준 의장인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재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변수인 거죠. 벌써 임기 끝나요? 내년에? 네. 한 번 더 할 수 있죠? 보통은 더 하죠. 보통은 더 하죠. 예, 근데 예외적으로 옐런이 못했습니다. 트럼프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랬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남아 있는데 그럼 오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결론은 금융시장이 칭얼거리고 뭐 다시 한번 흔들흔들하는 거야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이외에 실제로 실생활에 미치는 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부터 한 3, 4년 후에 실제로 금리를 많이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될 것이다. 과거 기록을 보면 그 말씀이네요. 제가 한 가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요. 뭐 테이퍼링이건 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건 생각을 해보시면 중앙은행이 푸는 돈의 양을 줄인다.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 경제가 그러한 통화정책의 변화, 통화 긴축으로의 전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좋기 때문이죠. 가령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라든가 네. 최근에 미국처럼 물가상승률이 높아진다라든가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늘어난다라든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오를 정도로 물건이 많이 팔리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늘어날 정도로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통화긴축 전환의 배경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2013년, 14년의 테이퍼링 당시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테이퍼링의 당사국은 미국, 미 연준이었는데 그러한 통화정책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2010년대 중후반까지도 돌이켜보시면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미국 경제도 좋았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테이퍼링을 했었던 결과로 어떤 나라들이 충격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프레자일 5라고 불렀었던 신흥국들 중에서 취약했던 나라들 특히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거대 신흥국들 네. 이러한 나라들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결국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미국은 경제가 좋은데 그 나라 경제가 좋지 못하다. 인도나 러시아, 브라질은 그렇죠. 또는 미국에서 미 연준이 통화 정책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그 나라의 금융시장이 취약하다. 뭐 터키라던가 남아공이라던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금융시장이 취약하다는 건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빠져나간다는 뜻입니까? 그럴 아니면 상황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들. 그런 가령 나라들. 지속적으로 그 나라가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서
저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적자를 보거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저 나라의 투자나 저 나라의 소비 활동은 외국인들로부터 빌리는 돈이나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그리고 외국에서 빌릴 때 적용되는 국제 금리,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일 텐데 그러한 금리 인상에 취약해.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타겟이 되는 거죠. 저 나라들은 이자가 싸니까 저렇게 빚으로 버티지 하는 나라들은 이자 쌀 때는 그래도 가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이자 올라가자마자 바로 빠져나오는 나라들이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해를 하시는데 미 연준이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미 연준 의장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 역할을 하고 하지만 막상 미 연준 의장이 하는 말이나 미 연준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미 연준과 미 연준 의장은 본연의 임무, 한마디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임무에 충실하게 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거나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 다른 나라들, 다른 신흥국들, 취약 신흥국들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금리를 올리고 통화 긴축을 한다. 단지 예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상황에 좀 신경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중국 정도로 커다란 나라여서 그 나라 경제나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 같으면 신경을 써주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신흥국들이 금융위기나 어려움을 겪는 것에는 별다르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최근처럼 미국이 가장 빨리 백신을 맞고 있고 코로나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고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예외적으로 매우 높고 물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 회복세가 충분치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만 보고서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하겠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상황이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안에서 이러한 차별화 양극화 또는 경제 회복 속도의 차이가 심할수록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미국의 경제 상황만 보고서 독단적으로 통화 정책의 변화를 꾀할수록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그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국가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불똥이 거죠. 신흥국으로 튈 거다. 그렇죠. 신흥국으로. 우리나라는 그 신흥국에 포함됩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요 보면은 수출이 잘 되고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수출을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에 달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예.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 질이 좋은 성장은 아니다. 특정 산업, 특정 섹터, 특정 영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성장률 상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돈을 많이 빌리고 있는 가게라던가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취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경제 전체적이 아니라 이렇게 섹터별로 뜯어봤었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테이퍼링으로의 전환 이러한 것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한 곳 우리나라도 많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돈 많이 빌려놓은 자영업자들. 아무래도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국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국내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설령 우리 경제 회복세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서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걱정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것저것 살펴본 주제들도 가만히 꼽아보면 다 나라 밖 소식들이죠. 예, 점점 더 나라 밖에 있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시 듣기 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